자, 혼합물의 분리 1, 2 그리고 열과 우리 생활 다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0페이지. 혼합물의 분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혼합물의 분리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앞 단원에서 무엇을 배웠었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즉, 우리가 아직 알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분리를 해보겠다는 거야.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들을 다 섞어놨어.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 다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물질들의 특성을 활용, 응용, 이용해서 분리를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은 바로 끓는 점차를 활용하고 있는 직류라는 방법입니다. 자, 직류는 무슨 점의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다. 자,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다시 냉각시키게 되면 액체 상태로 분리가 가능하다 라는 것이 끓는 점 차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켜줄 거냐?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쉽게 문제 푸는 방법, 즉 꿀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직류를 한다는 소리는 우선 끓이는 거예요. 무엇을 끓여야 돼? 액체를. 그렇죠? 두 액체를 우리가 분리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식용유랑 물이랑 섞으면은 안 섞이고 식용유가 물 위에 떠 있죠. 근데 내가 물을 팔팔팔 끓였어. 그래, 물의 끓는 점이 조금 더 낮으니까 물이 먼저 끓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 위에 식용유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기화되어 나올까요? 못 나오겠죠. 즉, 두 액체를 끓여서 끓는 점이 먼저 나오기 위해서는 섞여야 될까요? 섞이지 말아야 할까요? 섞여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두 액체가 바로 섞여야 한다. 또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식용유랑 물처럼 밀도가 비슷비슷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밀도가 비슷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두 액체를 팔팔 끓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액체는 끓는 점이 99도고 물은 100도야. 불을 섞었어. 끓였어. 분리가 쉽게 될까요? 아니죠. 정확히 99도에서 딱 멈출 수가 있을까? 힘들겠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힘들어. 그러므로 우리가 직류를 더 활용하기 쉽게 하는 방법은 두 액체에 무엇의 차이가 심해야 될까요? 바로 그거죠. 끓는 점의 차이가 커야지만 직류를 활용하거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주 등장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의 분리예요. 원유에 분리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 맨 위쪽에서 분리되어 나온다. 어떻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제일 어디서부터 나온다? 위쪽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원유의 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을 활용하고 있는 분리 방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원유랑 가장 비슷하게 분리하는 게 바로 공기의 분리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밀도 차이를 이용한 친구들입니다. 자, 밀도 차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분리할 것은 고체 물질들을 분리할 거예요. 고체 혼합물 분리. 자, 내가 소금과 설탕이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물에 넣으면은 밀도가 둘 중에 큰 아이는 가라앉을 거고 작은 아이는 물 위에 뜨겠지? 라는 생각에 물에 소금이랑 설탕을 탁 집어넣었어요. 분리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녹아요. 녹아내렸으니까. 즉,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액체에 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바로 고체 물질이 액체에 녹으면 안 된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은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은데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물질의 밀도가 가장 크고요. 그 중간에 액체가 껴있고 가장 밀도가 작은 물질이 액체 위에 떠 있습니다. 즉, 두 고체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고체 물질 A와 사이에 액체가 껴있어야 되고 그리고 B가 가장 밀도가 크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즉,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고체 물질 두 사이에 고체 물질 사이 밀도 정도가 되어야지만 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밀도 정도가 사이가 되는 게 누구야? 바로 액체. 여기까지 됐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건데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분별깔때기. 내가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물질의 특성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 이쪽은 끓는 점, 저쪽은 밀도 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분리 방법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은 증류, 분리 방법을 쓰시오 라고 한다면은 분별깔때기. 분별깔때기. 액체 상태에서는 분리 방법은 구분 확실히 지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개념 속속 보시게 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질의 특성을 쓰시오라고 했으면 답을 항상 우리는 밀도 혹은 끓는 점 혹은 어느 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분리 방법에 대해 쓰라고 한다면은 증류, 분별, 깔때기 등 활용할 수 있는 이름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명확히 구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90페이지의 혼합물의 분리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야, 재결정이 등장했습니다. 재결정. 자, 재결정은 무엇을 활용한 것이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겠죠? 용해도 차이. 자, 우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었냐? 첫 번째 석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결정과 석출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뭐? 재결정과 바로 석출. 자, 석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 그냥 하나의 고체 물질이 냉각되었을 때 얼마나 석출되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즉, 석출 같은 경우는 고체 물질이 한 개 정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2가지 이상의 고체 물질을 넣은 다음에 냉각을 시켜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나올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재결정 같은 문제는 특히나 고체 물질이 2개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라면 꿀팁을 드려야죠. 꿀팁. 이거 좀 조용조용 얘기해야 돼.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잘 들어봐. 우리는 저번에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뭐에서 배웠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용해도 차이가 크다고 배웠었죠. 대표적으로 재결정을 문제를 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가 황상구리예요. 그 다음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질산칼륨인데요. 이 둘 중에서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누구냐면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냉각을 시켰을 때 가장 많이 속출되는 것도 질산칼륨이고요. 냉각을 했을 때 속출되어 나오는 것도 질산칼륨일 가능성이 더 커요. 즉 우리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황상구리까지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O2 문제에서 황상구리가 재결정되어 나오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럴 겁니다. 그쵸? 물론 이제 다른 출판사라든지 여러 곳에 넘어가게 되면은 황상구리가 속출되어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질산칼륨이 속출되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즉 재결정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질산칼륨이 재결정, 즉 속출되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용해도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공부를 했었느냐?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는 양 빼기 어떻게 했어? 나중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서 구하는 거였죠? 이거는 재결정, 즉 속출이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물질 분리 방법이고요. 물 속에 휴지를 담그면 담가져 있는 꽃 그것만 젖는 것이 아니고 물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떠한 용질의 녹는 속도, 오케이? 녹는 속도를 이용한다. 녹는 속도로 분리하게 된다. 그래서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고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것도 한 번에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면 점이 여러 개 찍히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혼합물이에요. 점이 하나만 찍힌다면 그것은 수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가장 높게 올라갈수록 더 많이 녹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빨리 녹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높이가 높다. 어떻게 됐다? 빨리 녹았다. 여기까지가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납니다. Got it? Got it. 오케이. 다음은 132페이지 열 가겠습니다.
열. 자, 우리가 보통 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떠한 물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차가운 정도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배우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물질의 상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공부를 했었어. 어떻게 배웠었냐?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운동은 활발해지죠? 입자 운동. 그렇지. 즉, 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열이 높다라는 소리는 즉 온도가 높다라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다라는 친구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 혹은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할 것입니다. 어떻게? 단순히 차갑고 따뜻한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 운동이 어떤 정도? 활발한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단순히 뜨겁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 운동이 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네.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은 전자가 지나가면서 원자핵과 충돌하는 횟수 좀 줄어들지 않을까? 즉, 저항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입자 운동을 완전히 정지시켜 본 거야. 그 온도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친구예요. K라고 표현합니다. 켈빈. 마이너스 273도. 헐. 그렇게 해서 만든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 거기는 저항이 거의 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야? 겁나 비싸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답부터 바로 알려주자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게 된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저 이동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열이 이동하는 방법. 첫 번째는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전도.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배웠습니다. 입자라고 하는 친구는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칠판에 대한 입자도 이 유리에 대한 입자도 우리 몸도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입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자, 우리가 계속 무슨 씨를 만드시고 계속 막 부딪혀. 그럼 열 나겠지.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너한테 계속 부딪혀가지고 너까지 뜨겁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즉,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입자 운동으로 무엇을 전달한다? 열을 전달한다. 자, 들어봐. 그럼 입자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할까? 멀어야 할까? 가까워야 되겠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쪽이 누구겠어요? 고체, 기체 중에서? 기체. 고체겠죠. 기체가 제일 멀지. 그런 거로 인해서 전도 같은 친구는 주로 어디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체 물질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라이팬 한쪽만 뜨겁게 달고도 프라이팬 전체가 따끈따끈해지죠? 그게 바로 전도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은 대류 현상이에요.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도가 높아진 물질은 위로 상승하고요. 온도가 차가워진 물질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대류고요. 이용한 것이 뭐는
그 이유가 바로 대류 현상 때문인 거고요. 저 대류는 그래서 입자 본인이 직접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라고? 입자가 스스로 열을 전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 고체액체 기체 중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은 뭐랑 뭐가 존재하냐? 액체와 기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은 주로 액체랑 기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나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복사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양다리라는 표현 안 배우는구나. 햇빛이 쫙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햇빛 밖에 있으면 어때? 따끈따끈하지. 그러나 그늘로 들어오면 약간 좀 서늘하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열을 어떠한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이냐면은 빛이라는 친구를 통해 열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빛이라는 내용을 배우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빛이 다 합성돼 무슨 색이 나와? 흰색. 근데 빛을 다 흡수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야? 검정색. 그래서 한여름에 검정색 옷을 입으면은 빛을 모두 다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쪄 죽어요. 오케이? 왜? 그 빛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겨울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거 좀 따뜻하기도 하다고 하고요. 근데 빛이 있어야 하는 말이지 뭐. 그렇지? 이런 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입자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는 거랑 입자 스스로 열을 전달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게 되는 것이냐? 입자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는 것은 나도 열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전달을 해주는 건데, 얘는 내가 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전도는 열을 던지는 거고. 오케이? 내가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열을 던진 거야. 부메랑처럼. 그렇지. 그런 거야. 밑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에 나오는 플러스 강의 보시게 되시면 전도는 열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 이 열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가기까지 전부 다 들고 전달해 준 게 아니고, 야 받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 내용은 추워 죽겠는데 열을 자꾸 뺏기면 빡치잖아. 열받잖아. 열을 좀 이 따뜻한 내 체온을 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열의 이동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즉 열의 이동을 막는다라는 뜻, 즉 단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단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왜? 열의 이동 방법이 세 가지였으니까. 그 세 가지 이동 방법을 차단시키면 열의 이동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첫 번째,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 바로 전도를 차단한다. 내가 이 손바닥으로 이 칠판에 열을 전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손을 가까이 손을 접촉하면 되겠지. 근데 손을 딱 띄고 이러고 있으면 열 전달이 안 돼. 안 되죠. 전달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내 손과 칠판 사이에 무슨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빈 공간 혹은 공기층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전도를 차단하는 방법은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든다 혹은 공기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빈 공간과 공기층을 만드는 방법, 즉 그거에 대한 도구라든지 물질은 뭐가 있게 되느냐? 솜과 스타이로폼. 왜?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 공간이라는 소리는 뭐겠어? 아예 아무것도 안 넣는 거야. 공기도 없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겁니다. 두 번째, 대류 차단. 자, 뜨겁게 가열된 공기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위로 상승해. 내가 저 뜨거운 공기를 위에서 막 아래로 내린다고 내려가지 않아.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렇다고 내 여기다가 차갑게 다시 이렇게 할 거야? 이 쇠가 빠진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냥 대류 물질을 싹 없애버려요. 즉, 물질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대류하는 물질들을 제거해요. 그러면 대류 물질을 제거했다라는 소리는 이 공간에는 뭐가 남았다라는 소리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진공 상태. 됐나요? 자, 세 번째는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복사 차단. 자,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우선 복사라는 친구가 어떠한 형태로 열을 전달하게 되느냐? 빛이라고 하는 친구로 열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빛을 못 들어오게 하면은 되겠네? 그렇다고 그늘을 만들 거야? 그건 힘들겠지. 그래서 주로 하는 방법이 바로 도금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빛을 반사한다 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냉난방 기구의 설치예요. 자, 이거는 온도가 높은 공기랑 온도가 낮은 공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은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상승된 공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를 냉각시켜주면 되겠지. 그러므로 인하여 에어컨이 위에 달려 있어요. 오케이? 냉방기구는 위쪽. 그리고 온도가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돼요. 즉, 하강한다는 소리야. 이 찬 공기만 따뜻해진다면 이 방 전체가 훈훈해질 텐데, 그러므로 난방기구는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열평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열평형은 여기에 나오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고요. 차근차근 해보자면 난 4번이라고 표현할게.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열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열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뭐냐? 바로 에너지다. 자,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즉, 무슨 소리야?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이동한 열이 얼마나 많이 이동했을까? 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즉 숫자화한 것이 뭐다? 열량이다. 그래서 이 열량의 단위에는 칼로리가 있고요, 킬로칼로리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 K는 1000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서 칼로리에서 킬로칼로리로 가게 되면은 약 1000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써있는 저 칼로리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내가 이 음식물을 흡수했을 때, 섭취했을 때 이 음식물에서 내 몸으로 이만큼의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 즉, 내가 이 열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열량이 다 소모가 되는 거야. 즉, 내가 많이 더워줘야 되는 거야. 내가 많이 더워주려면 뭐 해야 돼? 운동해야지. 내가 이 열량을 다 소모하고 이미 내 몸속에 남아있는 열량까지 다 소모해야지만 무엇은 일이 발생해? 살이 빠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완벽한 운동은 공복에 해야 되는데 문제점! 공복에 하면은 죽어요. 힘들어 죽어요. 건강하게 해야 돼요, 운동은. 건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약간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쓰러져요. 진짜 힘들어. 근데 항상 얘기하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끊어라? 탄수화물부터 끊어라. 탄수화물부터 끊어라. 그럼 지방을 먹으면 되는 건가요?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지방 먹으면 안 돼요. 지방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바로 열 평형인데요. 자, 열 평형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은 물질은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온도가 낮은 물질 쪽으로 무엇이 이동한다? 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친구는 열을 뺏길 거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열을 얻겠죠. 그 정도가 어떻다? 같다. 그게 바로 열평형이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열 이른 정도와 이른 정도와 열 얻은 정도는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똑같이 100g의 물이 있다면은 100도랑 50도랑 섞으면은 둘이 평균값은 얼마냐? 150이니까 75도 정도 되겠지? 100도는 75도로 낮아질 것이고 50도는 75도로 높아질 거야. 그치? 하지만 중요한 거. 만약에 찬물이 200g이라면 찬물이 올라가는 정도가 낮겠지. 그런 식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질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질량에 유의해야 한다. 오케이? 만약에 시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엄청 어렵댔어요. 그러면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어른됐어? 완전. 그러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되나?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뜨거운 물 한 5ml 조금 올려놨다고 해서 이 공기가 이 온도 가지고 있는 만큼 다 뜨거워지면 그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에 유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게 되시면은 온도가 이른 정도가 더 커 보이죠? 이건 아마 질량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지만 질량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비열과 열 팽창 142페이지 비열로 가겠습니다. 자, 열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 공부를 했었죠. 열을 얼마나 이동을 했는가, 얼마나 얻었는가, 혹은 열을 얼마나 잃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열량이에요. 그쵸? 열량은 결국 그래서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바로 비열이에요. 바로 갈게요. 비열. 자, 비열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부터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적 정의부터. 자, 비열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물질. 자, 여러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에서는 1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제발 그램 나오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500g이면 0.5야. 500 아니야. 제발 1kg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킬 때, 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열량.
우리가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단위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단위 말고 수학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에는 킬로칼로리가 올라갈 것이며 분모에는 킬로그램과 도씨가 곱해져 있는 형태겠죠. 맞지? 단위 지금 이렇게 바꾼 것 뿐이잖아. 왜? 이 퍼라는 게 나누기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했지. 그럼 얘를 우리가 쌤 영어 너무 보기 어려워요. 한국말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킬로칼로리가 뭐였어? 열량의 단위였죠. 즉, 열량. 자, 킬로그램은 보통 뭐의 단위겠습니까? 질량. 자, 도시는 뭐의 단위예요? 온도의 단위죠. 그러나 얘는 지금 그냥 온도야? 온도가 얼마큼 오르고 내리고 하는 온도 변화야? 온도 변화야. 그치? 그러므로 온도 변화다. 자, 그래서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비열입니다. 즉,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이런 식도 유추해낼 수 있겠지. 바로 열량은 식이 어떻게 되겠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곱해줘야지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식이 뭐냐? 열량이 대문자 Q고요. 비열은 소문자 C로 쓰고요. 질량을 소문자 M으로 쓰게 되고요. 온도 변화는 소문자 T로 쓰게 됨으로 인해서 열량의 식은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쓰게 된다? Q는 CM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우셔도 되지만 결국 이 식 하나에서 도출된 친구라고 봐도 되겠죠? 저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꼭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 내가 이런 걸 중학교 들어가서 해야 되니? 킬로그램이다.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때 500g 같은 경우는 0.5 킬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킬로칼로리다. 그러면은 500칼로리는 0.5 킬로칼로리다. 꽤 많이 틀려요. 알고 있었죠. 알아요. 모른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이 비열들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 과정 하나만 더 합시다. 비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할 거 좀 말씀드릴게요.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1kg에 1도씨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어떻다는 소리야?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겠지. 즉, 온도 변화가 적다. 그럼 반대로 비열이 작다라는 소리는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열에 의한 현상에 대해서는 대류풍이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자면 비열은 어디가 더 크냐? 물이 더 큽니다. 즉 온도 변화가 적어요.
낮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럼으로 인해서 육지의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육지의 온도가 상승하면 육지 위에 있던 공기는 뜨겁게 가열됨으로 인해서 대류에 의해 위쪽으로 상승하겠죠. 그럼 이 부족한 공기를 이쪽으로 채워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람이 지금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있나요?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있나요? 해풍이. 그렇지.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분다. 그 다음 낮으로 한번 가볼까요? 밤으로 한번 가볼까요? 밤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물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즉, 물 쪽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물 쪽에 있는 공기가 상승, 이렇게 불게 된다. 그러므로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게 되는 유풍이 불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고체 바이메탈 하나 해야죠. 별거 없어. 알잖아. 별거 없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다 지워도 되죠? 오케이. 야, 너무 지쳐. 지치지 마, 친구야. 자, 열팽창. 미안해. 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상태 변화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그렇지,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막 팔 휘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옆에 있는 친구랑 막 부딪히고 그러면은 화나겠지.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나 춤출 거야. 거리를 벌리는 거야. 응? 온도가 높아져서 기분이 좋거든. 그러면은 간격이 넓어야 되겠죠. 즉, 열팽창도 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텐션이 올라가는 거야. 흥이 나는 거야. 막 흥분되는 거야. 그럼 춤 막 춰야 되겠지. 그러면 나만의 이 공간이 넓어져야 되겠지. 그게 바로 열팽창이다. 오케이? 즉,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바로 열팽창이다. 이해하셨나요? 왜? 춤추고 싶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는 온도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열팽창이 일어나는 것은 기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액체가 많이 팽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적은 것이 고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열팽창을 활용을 한 것이 바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고체 물질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똑같은 길이로 하나 더 고체 물질을 합니다. 근데 얘가 온도가 상승해. 막 텐션이 올라갔어. 너 기분 좋게 막 춤추고 싶어.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 거야. 나 춤춰야 되거든. 그래서 빨간 친구는 무려 이만큼이나 커졌어요. 길어졌어요. 그러나 파란 친구는 좀 내성적이야. 나는 이렇게 운동을 원래 춤 많이 추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세속적인 친구야. 그래서 얘는 요만큼만 늘어났어. 그럼 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봐야 돼? 빨간색이 더 많이 늘어났죠. 즉,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얘를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B. 즉, 열팽창 정도는 A가 B보다 크다. 근데 알아둬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 되겠죠.
이거는 열수축이라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열수축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도 A가 B보다 큽니다. 됐어요? 많이 늘어난 만큼 많이 되돌아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이제 고체 열팽창이었고, 세 번째로는 액체 열팽창이 등장합니다. 자, 액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온도계. 과거에는 순이라고 하는 친구로 온도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빨간색 온도계. 뭔지 알지? 근데 걔는 사실 좀 위험하죠. 깨지거나 하면 순에 중독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한 물질이야. 혹시나 흡입했을 때 굉장히 몸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러면 요즘은 알코올 쪽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 요즘 또 온도계를 그런 온도계 많이 사용 안 하죠. 적에서 그런 하는 것도 있고 비저쪽식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보통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기물을 많이 보죠.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래도 등장하는 게 바로 온도계. 온도계는 결국 뭡니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활용한 게 바로 온도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한 한여름 바깥에 내가 음료수병을 내놨어. 근데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로 인해서 음료수병이 다 터져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음료수병은 딱 따고나면 어떻게 돼? 공간이 한 이만큼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열팽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럴 거였으면 캔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거잖아.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거잖아. 그 안에 양이 너무 작잖아. 그래, 그럼 큰 거 먹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고체 열팽창 같은 경우는 이제 닭의 이음새 혹은 지하철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이유가 철로와 철로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진도는 끝이 났고요. 문제 지금 살짝만 풀어보세요.